버젓이 버스 상경 서로 안 죽였다. 창원 골프장 납치 사건의 피의자가 조금씩 입을 열고 있습니다. 차분히 짚어볼 텐데 먼저 핵심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황수연 기자 앵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네, 창원 골프장 살인 사건의 진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의 1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피의자 신천우, 강정임 씨의 도주 경로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4일 경남 창원의 한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진주 진양호의 시신을 유기한 이들은 광주와 순천을 거쳐 27일 함양의 한 야산으로 숨어들어 2시간 정도 몸을 숨겼다고 하는데요. 산에서 내려온 두 사람 고속도로를 따라 걷던 중 정차돼 있던 트럭 운전사에게 태워줄 것을 부탁했고 이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 모텔에서 투숙을 했는데요. 모텔에서 나온 두 사람 곧바로 택시를 타고 대구로 이동했습니다. 공개 수배로 이미 얼굴까지 공개가 됐지만 두 사람은 옷까지 사입고 대구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동서울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에 들어온 이 두 사람, 서울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중에 마침내 어제 검거가 됐는데요. 두 사람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까지 어렵지 않게 도주에 성공한 셈입니다. 이 점에서 경찰의 수사력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쭉 이동 경로를 보니까 이 두 피의자가 생각보다 치밀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오전에 창원 서부경찰서가 10시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인에게 골프 치는 남성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제의하는 등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범행에 이용할 케이블 타이와 마대자루 등 사전에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의자 신천우의 채무 상태입니다. 피의자 신천우의 카드 연체 대금이 2,600여만 원으로 독촉을 받고 있다는 피의자 신천우의 진술입니다. 금품을 노린 계획 범죄로 보이나 범행 동기에 대해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렇군요. 조금씩 폭을 좁혀가 보겠습니다. 백기종 팀장님. 네. 두 사람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취재를 좀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창원 서부경찰서 진술 녹화실에서 계속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고 있는데 본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데리고 와서 당금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노끈으로 묶어서 케이블 타이로 묶어서 놔두었는데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사망을 해 있더라.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변명에 불과하고 현장에서 범인이 지키고 있었죠. 심천우 주범이 지키고 있었고 두 명은 이제 창원 소담읍으로 비밀번호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뺏은 다음에 이 비밀번호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예. 근데 두 사람이 진술, 돌아와서 보니까 먼저 체포된 남동생 29세 신모 씨 얘기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로 마대자루에 케이블 타이로 묶여진 상태에서 마대자루에 넣어져 있더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의 주범의 변명이 불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안 죽였다는 진술을 모텔에서 장기 투숙할 때 저희를 포함한 언론에서 하도 보도를 하니까 그걸 조금씩 맞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7일이죠. 27일 날 그 조카 신모 씨, 29살 신모 씨가 잡히면서 나는 죽인 건 못 봤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신이 담긴 마대자루를 뭐 유기했다는 정도 취지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7일 날 이제 사체가 발견됐는데 그거 관련돼서 뚜렷하게 무슨 그 사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 게 없으니까 현재 지금 본인들이 이제 TV상으로 본 내용을 보면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조금 전에 백기종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갔다 와봤더니 죽어 있었더라. 왜냐하면 살인 이후에 사체 유기만 가지고 보면 형이 그렇게 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강도 살인과 단순 강도는 또 총량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다 보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피해자 시신을 이제 부검을 하고 뭐 정밀부검에서 결과가 나오면 뭐 사체 사망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죽였는지 이 둘이 같이 죽였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뭐 강도라는 면을 또 짚어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범행 동기를 이 신천우 씨의 카드빚 2,600만 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금품을 노렸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금품을 노렸다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뭐 드러난 진술에 따른 동기라고 보입니다. 카드빚이 있었고 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금전적으로 어려워서 부유층을 노렸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남성도 뭐 생각을 했으나 결국에 선택한 것은 여성이다. 이렇게 봤을 때 예. 결국은 여성을 납치, 인질, 뭐 몸값 요구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피해자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응 같은 것들 예상을 못해서 초기 단계에서 일단 납치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뭐 피해자가 아마도 저항을 상당히 심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요. 예. 그 지금 사인으로 추정되는 게 물론 뭐 국가수에서 이제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좀 더 자세히 알겠지만 예. 지금 경추 압박 질식사입니다. 목 졸려 그렇죠. 사망한 예.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뭐 충분히 이 몸싸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사인이다 보니 상당 부분 피해자의 반응을 예상하지는 못한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이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급 외제차를 타고 귀가하는 주부를 노려서 원래 돈을 노렸는데 지식사까지 만드는. 그런데 그렇죠. 네. 본인이 이 심천우라는 이 피의자가 SNS에 과거에 살인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좀 돈을 노렸다기보다 살인을 아주 예전부터 계획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그거는 상당 부분 이 심 씨의 어떤 뭐 캐릭터 심성과 연관된 부분인 걸로 보이고요. 예. 이게 결국에는 살인이 목적이었다면 그렇다면 아마도 어떤 흉기 같은 것들을 사전에 미리 좀 더 쉽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들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런 예. 부분은 공범들에 의해서 사실은 읽힐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 전혀 지금 공범들이 진술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지금 그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 과시 욕구는 굉장히 심했던 사람 같습니다. 심실한 사람이 이제 그 SNS 글에 보면 여기는 촌이다 이렇게 이제 올린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부유층들이 골프 치러 온다. 뭐 이 안에서 나는 애인을 사귄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동경하던 것은 굉장히 돈이 많고 부유층을 동경했으나 예. 문제는 현실적으로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는 본인이 일하는 그 장소가 사실은 그 지역에선 가장 부유층들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 결국에는 그 목표와 현실의 괴리를 지금 이런 강도에 가까운 강도 살인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이런 이제 범죄로 메꾸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이수정 교수님 이제 말씀 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이 심천우가 아마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해하고 안전 범죄를 꿈꿨다. 소위 프로파일링 기법의 분석을 보면은 현재 마대자루, 케이블 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 남동생을 통해서 여자 가발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화장까지 준비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마대자루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돌을 넣어서 그 진주에, 저수지에 유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본인들이 범죄 발각을 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이런 도구를 준비하고 결국은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한 후에 목적을 달성한 후에 피해자를 완전히 살해한 이후에 증거를 인멸할 시도를 분명히 했다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그 프로파일링 기법이나 또 준비한 범행 도구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피해자는 살해를 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의 남성을 원래 남성 골퍼, 그러니까 골프 연습장에 다니는 부유층의 남자를 원래 하려고 했다가 그 목표가 바뀌니까 이 귀가하던 주부를 공략했다, 뭐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압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24일 날 밤 8시 30분에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골프백을 차 속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 심천우가 다가가서 결국 스포티지 차량으로 납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납치와 동시에 어떤 행위를 했냐면 입에 재갈을 물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고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다 묶어버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겁을 주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2장을 강취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비밀번호를 확인을 하고 난 뒤에 확인하러 가서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던 심천우는 고성의 폐 주유소에서 완전히 압박을 해서 그래서 부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경부 압박 질식사로 나왔습니다. 목을 졸라서 결국 숨이 멈추게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 범죄를 꿈꿨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총 갈취한 금액이 410만 원이잖아요. 41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뭐 마대자루 준비해서 완전 범죄를 꿈꿨다고 하다 보니 이게 동기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왔었죠. 이거 뭐 피해자와 특별한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범행을 처음 준비한 게 이게 범행 일시는 4월 24일인데
4월 10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성을 타겟으로 했다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아무래도 범행 대상으로 손쉽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랬다면 일단 특별하게 이 피해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한이나 동기보다는 본인의 카드빚 그 2,600만 원을 뭐 어떻게든 메꾸고 그리고 본인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게 지금은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준비한 것들을 보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본인이 돈을 뺏고 나서 살해를 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지금은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이코패스 이런 것보다는 금품을 노린 강도 살해.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보도를 보면 41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느냐. 그래서 피해자하고 예전에 경남 지역에 2013년도부터 골프장의 캐디나 이 직원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 48세 된 피해 여성과 어떤 윤과 관계라든가 아니면 청부살인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올라와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이 범죄자 심리는 우리 이수정 교수님 계시지만은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나서 본인이 범죄가 발각되지 않게 한 방편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거든요. 대부분에. 그래서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건데 일부에서 보면 400만 원 때문에 설마 사람을 죽였겠느냐라고 하지만 결국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아픔, 고통, 슬픔은 안중이 없습니다. 본인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심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하고 나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시도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41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였느냐가 아니고 돈을 뺏고 나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범행 동기는 이제 세 분과 말씀하다니까 가닥이 좀 잡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두 명의 피의자들은 어떻게 수사망을 피해서 서울로 진입할 수 있었을까요? 좀 소름이 돋는 얘기이기도 한데 경찰 조사 결과 오전 브리핑 한번 듣고 오시죠. 함안군 가야읍 금암리에서 차량을 버리고 산으로 도주한 후 2시간 정도 숨어 있다가 길이 없는 곳으로 내려와 고속도로 방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구로 이동한 후 버스로 동서울 터미널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동서울 터미널로 이동한 후 서울시 소재 모텔에 투숙하여다 검거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동 경로가 워낙 이 서울에서 잡혔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조개모지입니다. 호남, 영남, 서울까지 이렇게 쭉쭉 올라와 있는데 이 함안에서의 이 야산 이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예, 팀장님 제가 깜짝 놀란 게 야산에 2시간 정도 숨어 있다가 이제 부산으로 이동을 한 셈인데 그 과정이 정차돼 있던 트럭 운전사에게 나 좀 태워주소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대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27일 날 결국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면서 이제 3명이 같이 도주를 하다가 심천우 씨의 남동생 29세는 지하 주차장 차량대 숨어 있다가 체포가 됐고요. 예. 같이 3명이서 도주를 하게 되면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측면에 헤어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이 도주를 했는데 이 함안 야산으로 도주한 이후에 경찰이 추적을 통해서 야간에 랜턴을 켜고 추적을 한다면 이걸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 범인들은 2시간 동안 은신해 있다가 그 다음에 함안 도로변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채소 트럭입니다. 이 뒤에 지붕이 있는 채소 트럭에 주인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가가서 5만 원을 드릴 테니까 부산까지만 태워주십시오 하니까 이때는 28일날 공개 수배를 했지 27일은 공개 수배가 안 돼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부산으로 가서 하루를 부산의 모텔에 투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냐면 대구로 택시를 타고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강변, 강진구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로 와서 그리고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중랑구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경찰이 연 7,800여 명의 경력을 동원을 했지만 그렇죠, 예. 사실 제가 경찰 출신일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검문 검색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문 검색이 이런 경우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러시아워 때 검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부감이나 비협조가 또 저항에 이르는 정도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의 수사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러다임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왜? 추적이라든가 수사 기법, 검거 과정, 그 다음에 매뉴얼에 의한 이 도주 방지로 이런 부분이 허술한 측면은 분명히 뼈아프게 새겨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허술한 대응 얘기는 잠시 뒤에 준비된 거를 좀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먼저 오른쪽에 준비한 거 다시 보실게요.
뭐 이쪽의 움직임도 우리가 지금 뭐 황수영 앵커가 지적했듯이 하지만 이수영 교수님, 글쎄 이 야산에 숨었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서울로 올라간 이 심리를 피해자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속내를 봐야 될까요? 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SNS를 좀 추적을 해봤으면 틀림없이 상경할 것이다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게 이 사람들이 사실은 특히 이제 이 심 씨 같은 경우에 SNS에다가 여기는 촌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있는 장소를 상당 부분 시골이고 뭔가 자기는 좀 더 상경의 욕구가 있고 뭐 지위 상승의 욕구가 있고 이런 이미 드러나 것들을 있나요? 이미 이제 그 안에 SNS 안에 그런 표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일확천금을 노리고 돈을 일단 먼저 취득을 강취한 다음에 결국은 서울에 가서 좀 더 편하고 안락하고 이런 생활을 아마도 동거녀하고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동 경로는 결국은 서울 경기권인데 결국 대중교통 이제 터미널 같은 곳을 왜 감시 감독을 미리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존재하는 거죠. 예, 저는 근데 또 짚어보고 싶은 점이 사실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했던 이 시점이 바로 공개 수배로 전환이 돼서 얼굴이 맞습니다. 노출이 됐을 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많은 터미널을 꺼리낌 없이 갔다? 저희가 어떤 심리라고 좀 봐야 될까요? 글쎄 심 씨는 굉장히 대담한 사람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정과는 딱히 없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해온 뭐 여러 가지 사고방식은 그 SNS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유층을 동경하다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위 상승의 욕구 같은 게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은 되고 그 안에 보면 뭐 칼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보여주는 이런 이제 장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대담성에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확인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 대담한 계획을 본인의 이제 애초에 동경하던 서울을 감으로 해가지고 뭐 도주 경로를 선택함으로 해가지고 구현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 그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나서도 경찰 포커스는 함안 쪽 저쪽에다 밀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면 사람 많고 공개 수배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내 얼굴이 노출되고 금방 걸리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서울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범죄자들이 사람 많은 곳에 들어와서 숨으면 더 찾기가 어렵고 또 심천우가 이 면목동 쪽에서 얼마 정도도 살아서 자기가 익숙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떻게든 저 포위망을 뚫고 나와서 서울로만 올라오면 수사력은 남쪽에 집중돼 있으니까 본인들이 쉽게 은신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까지 한 거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서울행을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팀장님 또 저는 이 점을 되게 주목하고 싶은 게 사실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검거가 됐잖아요. 근데 최초에 이제 투숙을 할 때 뭐 창문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뭐 장기 투숙할 것처럼 한 달치 미리 돈을 냈다고 해요. 저희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제 원래는 한 달 투숙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모텔 주인께서 그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주일을 투숙하겠다라고 해서 결국 하루에 3만 원씩 20만 원의 선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창문이 있는 방, 그다음에 우리 방은 청소를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음식을 시켜 먹어도 전혀 개의치 말라. 이제 여러 가지 그 부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남녀가 같이 들어오고 뭔가 좀 나이 차이도 있는데 약간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경찰의 근무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창문이 있는 쪽도 택한 건 혹시 도주로를 확보를 할 차원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백승문 변호사 말씀하셨죠. 만약에 긴급 상황이 있으면 창문으로 도망갈 그렇습니다. 수 있게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백승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심리가 역발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한 곳은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고 수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신고를 더 빨리 할 수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스크래치를 하고 그다음에 긴 머리를 단발머리로 자르고 또 옷을 변형을 해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보통 허름한 골목, 그다음에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런 시장 쪽 이런 걸 또 대부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심리로 봐서 이 주범인 심천우는 상당히 범죄 심리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범죄 심리에 능숙한. 근데 어쨌든 모텔에서 들어왔을 때 뭐 취재인도 있고 경찰도 있었지만 그 휴지통에 집중력을 키워주는 장난감이 있어서 또 이것도 많이 보도가 되고 도대체 무슨 연유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글쎄요, 이것도 어느 정도
뭐 이게 있는 건가요? 심 씨가 굉장히 고도의 어떤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 저는 추정이 되지 않는 게 지금 한 행적들을 보면 PC방도 가고 뭐 머리도 하러 가고 물론 변장술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장난감도 보면 결국은 소일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배후에 누가 있고 그리고는 지금 도주할 때까지 시간을 버려야 되고 뭐 굉장히 치밀한 어떤 복잡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지는 않은 게 지금 이 시간을 보낸 방식이나 생활했던 패턴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기가 짝이 없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할지 전혀 계획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고 하고요. 그러면 결국 배달을 하는 사람과 또 접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이 장난감도 결국 구입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었던 걸 보면 좀 이 뭔가 계획이 딱히 없었던 상당 부분 범죄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러나 또 이제 나갈 때 비 오는 날 우산으로 이렇게 가리고 나가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 보면 나름 뭐 연구는 꽤 해본 이런 생각은 드나 그렇다고 해서 뭐 범죄를 아주 많이 저질러 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도주를 해야 될지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이 서 있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심천우가 지금 굉장히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전과가 많을 것 같잖아요. 예. 강력사건 전과는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실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초보적이고 미숙한 걸 굉장히 많이 보여준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여기 지금 한 달 동안 살빵을 달라고 했다가 3일 만에 옮기려고 나옵니다. 그게 우산 쓰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영상에 잡혀 있는 거. 근데 막상 나가 보니까 딴 데 가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텔로 다시 들어와서 아예 이 안에서 그냥 은둔을 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창문 그 바깥에 혹시 사람들 왔다 다니면서 경찰이나 올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굉장히 어찌 보면 소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나가지도 못하고 버티고 있는 거였던 것 같은 게 통상적으로 저렇게 공범 중에 한 명이 미리 검거가 되면 수사의 절반이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어디로 갈지 대략 예상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하나 변수가 되는 게 둘이 은둔해 있으면 잡기 힘든데 지금 딱 그런 방법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좀 예상외 장소인 서울에 와서 은둔하고 바깥에 웬만하면 돌아다니지 않는 방향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검거는 좀 오래 걸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둘의 이제 이 남녀가 남았잖아요. 이 둘의 헤게모니를 보면 사실은 이 여성이 더 나이가 많고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보호자적 역할, 엄마 같은 역할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면서 심적으로 위로를 하면서 이 심 씨의 불안을 달래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추정컨대 장기간 모텔에서 도주가 가능하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모텔 주인에게 이미 노출이 다 됐고요. 그렇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사실 의심을 살만한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와 같은 선택을 했다는 건 이건 뭐 전혀 준비가 됐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이제는 범행 동기와 지금까지 어떻게 이들이 도피했는지를 알아봤다면 제보자와 경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피의자들을 본 모텔 주인과 음식 배달부는 당시 피의자들 행동이 정말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문을 이렇게 막 활짝 열고 이렇게 물건 만든 게 아니고 문도 조금 열고 이렇게 받고 내부도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사람도 안 나오고 음식을 시키는데 문 열어가지고 다 받아가는 게 아니고 뚫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팀장님, 근데 저는 좀 아찔했던 점이 네. 이제 이게 시민의 제보를 통해서 검거가 된 사건인데 최초에 이 시민께서 그 전화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신고를 2번이나 해서 결국 잡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7월 2일 날 1차 신고를 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게 심천우나 강정님 같다고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이 원래 일주일을 있겠다라고 했는데 5일 만에 선불금 20만 원을 줬는데 나머지 이틀분을 돌려받지도 않고 그다음에 나가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서 나가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건 도대체 지금 객실 요금을 이틀치가 남았는데 이걸 객실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을 출동을 해보니까 모두 방이 치워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랑경찰서 형사과장이 이런 부분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신고 때는 뭐 역술인에게 뭐 물어도 봤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중랑경찰서 형사과장이 강력 6팀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강정님이나 심천우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탐문도 하고 확인을 해봐라.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면 형사의 촉을 발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전단지를 가지고 그다음에 모텔 그 주인하고 잘 협의를 해서 체포를 하게 된 부분인데 사실 이 신고자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이후에 또 불거져 있습니다만 당시에 신고를 망설였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신고는 반드시 신속하게 하셔야 되고 또 경찰은 신고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법적으로 신고자 보호 그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배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백 변호사님 네. 뭐 고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시민 제보하신 분께서 역술인한테까지 찾아가서 내가 이걸 해도 되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이제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 같은 것도 좀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신고했다고 혹여라도 나중에 내가 뒤탈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복당하는 게 아닌가. 내가 신고했는데 경찰이 만약에 검거를 실패하면 언제 보복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이 사건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더니 신고자가 사실상 신분이 노출돼 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게 보면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를 딱 보면 신고자 그 신분사항은 뭐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예 신고 전단지 그 공개 전단지에 붙어 있어요.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사실상 다 알려진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정확한 대비가 없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사실 보복 때문에 이게 이제 반드시 이제 신고자들 신원을 감춰줘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유사한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신고하면 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신고하는 걸 꺼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신고자의 신원 같은 것은 앞으로 정말 철저하게 좀 보호를 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백규정 팀장님, 물론 뭐 경찰 출신이라서 제가 뭐 질문 이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신고자 보호도 좀 아차하고 좀 미흡한 부분도 많았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놀랐던 건 대대적인 수색을 할 때 서울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서울에서 추가 범죄가 있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2015년도에 그 김일곤 사건을 떠올리실 겁니다. 예. 아산 마트에서 여성이 혼자 운전하는 여성을 사실 거기서도 그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납치를 해서 천안에서 살해를 하고 결국 서울에서 체포가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그 지자체, 국가 또 경찰 시스템 이런 곳에서 또 해당 업소에서도 경비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고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이런 사건이 났거든요. 하기 때문에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이런 부분도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되고요. 수사 기법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서울까지 잠입을 했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느끼는 굉장히 불안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운전자들은 이런 사건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는 혼자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불안함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피할 때 가발도 쓰고 인상착의도 받고 이렇다는 게 아까 뭐 이소영 교수님은 좀 치밀하지 못하고 하셨지만 도피상에서 어떤 일이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 형태의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경찰의 포위망이나 수색을 뚫고 연 인원 7,800여 명의 경력을 뚫고 빠져나왔다는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불안감을 준다 하는 측면에서 경찰은 이 사건에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뭐 이 정도 지금까지 수준이면 이소영 교수 정리하자면 금품 쪽으로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정리를 하면 되겠죠. 금품 목적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보태고 싶은 거는 예. 지금 이 골프장, 그 주차장에서 여성이 납치된 그 곳은 창원시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시는 그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 시가 운영하는 장소에서 여성이 세금 내는 여성이 결국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소에서 지금 납치된 거잖아요. 예. 그 대목에서 사실은 책임 소재가 지금 분명하지가 않다는 점이 좀 저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창원 골프장 살인 사건, 납치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봤습니다.